자, 그러면 이제 용어를 알아두자.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이런 제목이 있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어. 여기 그 당사자란 누구하고 누구를 말하냐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이 되는 자를 피청구인, 이 둘을 당사자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청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이거는 이제 청구인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누가 청구할 수 있냐? 읽어보니까 자연인, 자연인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사람. 법인,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권리 의무를 갖는 단체로 인정된 게 법인이야. 그죠? 법인. 또 누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그치? 법인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단체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째 줄 몇 줄 쳐줘.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이제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청구해야 돼?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포인트. 두째 줄.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이거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으로 하면 X야. 고점 유의.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됐든 법인이 됐든 법인 아닌 단체가 됐든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하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행정조치에 대해서 막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행정조치 때문에 그 조치로 인해서 직접 불이익을 받은, 그치? 그 사람이나 법인이나 뭐 사단, 재단, 법인 아닌 단체가 그 자기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 싸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청구인 적격이라고 해서 좁히는 거지. 일단 청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되는 자들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행정기관에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 청구인 적격과 관련해서는 무슨 단어가 중요한 단어냐면, 일단 법이 소개되어 있잖아. 읽어보는데 다 똑같이 들어가. 취소해달, 취소 청구, 취소 심판, 무효인지 등 확인해달라는 심판, 의무행 심판, 다 뭐가 있는 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가면 중요한 단어가 첫째, 그때 어떤 이익이 있는 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런 걸 시험 문제 출제할 때 보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안 돼. 정당한 이익 갖고는 안 돼요. 정당한 이익이면 너무 넓어요. 법률상 이익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중요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 법률상 이익이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첫째 끝에 법률상 이익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그러니까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자신의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침해받아서, 그래서 그걸 구제 취소나 뭐 무효를 받거나 의무이행 판정을 받아서 구제될 그런 법적인 이익이 있는 자만이 청구할 자격이 있다. 청구할 자격이 없는 자가 청구를 하면, 일단 청구를 했는데 이 심판기관이 심사를 해요. 청구할 자격이 있는 자가 청구했나 아니나. 아니네? 그럼 아예 주장하는 내용은 검토도 안 해요. 자격 없는 자가 청구했다고 판정을 거부해요. 법률상 이익 있는 자. 따라서 셋째 줄에 반사적 이익 내지는 사실상 이익. 반사적 이익 내지 사실상 이익은 법이 보호하지 않고 있는 이익입니다.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 않은 이익을 통틀어 반사적 이익이라거나 사실상의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익은 침해받았어도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구제 대상이 되는 이익이 아닌 거로 봐. 그거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는 제3자.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새로 따지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지.
글쎄, 지금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우한에서 교민들 데려왔잖아. 그래갖고 저 충청북도 아산하고 진천에 무슨 인재개발원에다 수용했잖아. 근데 이미 수용이 돼버렸어. 끝났으니까. 그렇지만은 정부에서 결정했잖아. 아산하고 진천에 수용하기로 결정. 그런데 아직 수용이 아직 안 된 상태라면 그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소송을 한다면, 행정심판 한다면 그 결정이 위법하며, 만약에 이러저러해서 위법하게 결정이 됐다고 주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위법하게 결정됐고, 그리고 자기들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익을 침해받았다,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자기들 환경상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전염병으로부터 그죠, 감염될 위험도 크고 등등 이러면, 법이 정한 거리 안 뛰었는데도,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거기다가 수용하는 결정은 위법이며, 그 거리를 뛰도록 한 취지는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런 이익을 침해받았다, 이런 식의 논리로 청구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 그 결정에 수용하기로 한 결정의 직접 당사자, 상대방은 교민들이야.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불이익받는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여기서 3자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3자도 행정조치에 직접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로 따지면 A라는 사람부터 신청을 받고 A에게 공장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그러면 A가 공장건축 허가의 상대방.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공장건축 허가가 위법이고 자기들의 환경이익을 침해받는다. 인근 주민들이 3자로서 자기들의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3자라 할지라도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지? 예,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판례 알아보기에, 그죠? 1번 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정도. 1, 2번이 다 연관은 돼 있는데 1번을 보니까, 자, 행정심판 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 따라서 그 핵심은 두 번째 줄이네. 청구인 자격, 그러니까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소위 법적인 용어로 각하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거 그 자격 없는 자가 청구한 거에 대해서 흠이 보완 수정될 수는 없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구인 자격이 없는 자가 청구를 했다. 이 지적을 받으니까 그러면 청구인 자격이 있는 자로 바꿀게요. 허용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자격 없는 자가 청구했으니까 거부한다. 각하될 수밖에 없는 거지. 보정될 수 없다 그러잖아. 보완 수정 허용 안 된다는 말이지. 응? 자, 시험에는 잘 안 냈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정 대표자라는 게 있어. 읽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이 행정 조치 때문에 불이익이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들이 막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 하나의 조치 때문에 불이익이 입었다고 하는 자들이 마을 주민들 전체라든지, 그러면 여러 명이 청구를 한다. 그러면 그게 다 청구인이야. 각자 지역 주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청구인에다가 서명해요. 다. 응? 여러 명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판정하는 절차에 참석을 해서 다 한마디씩 하고 막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번거로울 거 아니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뽑도록 하는 거지. 그 대표자로 뽑힌 자를 선정 대표자라고 칭해. 그래서 읽어보면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 청구를 할 때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지? 여기서 첫째 줄 밑줄.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 그러면 인원수는 3명까지고 대표자는. 그다음에 대표자는 누구 중에서 선정하래? 청구인들 중에서. 그지? 그리고 둘째 줄. 행정심판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뭐 할 수 있대? 대표자를 선정하라고 권고할 수 있대. 그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동그라미 1항 정도만 보세요. 네. 그러면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도 돼. 그럼 대표자 왜 뽑겠어? 이 절차 번거롭고 하니까 대표자를 다른 청구인들은 대표자로 뽑힌 사람을 통해서만 뭐 주장도 하고 증거 서류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대표자로 뽑힌 사람은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마지막 줄에 보면 이제 청구했던 걸 다시 물르는 걸 취하라 그래. 취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문제는 다시는 행정심판 청구 못 하게 됩니다. 응? 취하는 것만은 아무리 대표자라도 대표자가 알아서 못 하고 다른 청구인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취하만은. 응? 청구했다가 취하는 건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고 판례가 중요해. 그 밑에. 아까 대표자 선정하는 거 대표자 선정은 누구 중에서 선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청구인 중에서. 그죠? 그러면 문장 읽어봐. 청구인들이 당사자, 여기서 당사자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구인, 그지? 청구인들이 청구인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했다면 그 대표자 선정한 행위는 무효다. 그지? 그래서 두 번째 끝에 당사자가 아닌 자, 즉 청구인이 아닌 자를 대표자로 선정한 행위는 무효다. 그게 포인트. 그지? 그 다음에 청구인의 지위승계라는 항목이 있죠. 응?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사망, 사람일 경우는 죽잖아.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아까 법인도 청구할 수 있지. 법인이 A라는 법인이 영업정지를 받았다가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청구한 상태에서 이렇게 청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 아직 판정이 진행 중인데 A 회사가 B 회사하고 합쳐져서 새로 C 회사로 바뀌었어. 그럼 C 회사가 어떻게 돼? 청구했던 A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심판 절차 진행이 그대로 된다는 얘기지. 그 지위 승계야. 청구인의 지위 승계인데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두 가지 밑줄 친다. 사람이 청구인인 경우에는 사망했을 때, 두 번째 법인일 때는 법인이 합병됐을 때, 그지?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자동으로 그 상속인이 승계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청구하는 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밑줄 치라고 한 게 이제 사망과 합병일 때는 자동으로 청구하는 자의 지위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당연히 승계된다는 말이야. 응?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동그라미 2번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자, 2번도 승계되는 사유인데 첫째 줄 끝에 보니까 뭐야? 첫째 줄 앞머리.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인 행정조치하고 관계가 있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 좀 줄여서 기억한다면 양수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어. 그러면 양수한 자는 청구인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게 아니라 승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돼. 자기가 청구했던 자의 지위를 이어받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뭘 얻어야 돼? 허가를 받아야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동그라미 1번은 당연 승계예요. 당연. 근데 이러이러한 사유가 생기면 당연 승계. 근데 2번은 허가 받아야지만 승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 승계입니다. 응? 그 차이를 알아두자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이제 청구인 공부했어. 그러면 이 피청구인은 누가 되는 거야? 이 심판 대상인 영업정지 처분을 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피청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적격은 첫째 줄 그냥 간단히 줄여서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행정심판 판정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행정청. 처분 우리 줄여서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됩니다. 응? 그다음에 둘째 줄 끝에 다만하면서 뭐라고 그래 있어? 심판 청구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가 된 경우에는 여기는 밑줄이 중요합니다.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합니다. 요거를 예시하면 지금 A한테 영업정지 처분 누가 했어요? 구청장이 했죠. 응? 그러면 여기 아직 청구 안 했어. 청구하기 전인데 구청장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A가 받았지만
영업정지처분 받고 나서 사흘 있다가 법이 바뀌었어.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영업정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인천광역시장에게로 넘어갔어. 그러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인천시장에게로 승계가 된 거지. 권한이 넘어간 거지. 그러면 이때 A는 영업정지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된다는 거야?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청구해야 된다 이거지. 피청구인이 승계한 행정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승계한 행정청,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상대로 청구해야 된다. 피청구해야 된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바꾸면 본래의 행정청을 피청구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바꾸네.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아까 A 입장에서는 이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사흘 만에 법이 바뀌어서 인천광역시장으로 권한이 바뀌었단 말이야. 권한자가. 근데 일반 국민들이 그런 걸 잘 모르잖아. 그럼 뭐 국민은 뭐라고 생각? 이 A는 뭐라고 생각? 그런 사실은 잘 모르는 게 보통이니까 자기한테 구청장 이름으로 영업정지처분이 나왔으니까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인천광역시장 행정심판에 청구를 했어요. 근데 잘못한 거야. 누구를 상대로 청구했어야 돼?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청구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국민이 잘못했다고 탓하기 좀 그렇다. 왜냐면 워낙 법도 자주 바뀌고 하니까. 응? 그래서 그러면 고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A가 이미 광역시장에게로 영업정지처분 권한이 넘어간 줄을 모르고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면 이걸 바꾸도록 해서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거로 바꿔요. 이거 바뀌면 판정기관도 바뀌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동그라미 1번 읽어보자. 뭐라고 돼 있어? 애초부터 청구하는 자가 청구인을 잘못 지정해서 청구를 했어. 하나. 두 번째, 제대로 지정을 해서 청구를 했는데 행정심판 제대로 지정해서 청구를 했는데 권한이 다른 행정위원회에 넘어가 버렸대.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청구해서 이거는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구청장으로 받고 제대로 구청장을 지정을 해서 피청구를 해서 청구를 했는데 판정 진행 중에 법이 바뀌었고 인천시장 권한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걸 고쳐서 인천광역시장을 피청구인으로 바꿔놓고 진행을 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알아서 직권으로 즉 알아서 또는 신청을 받아 이 피청구인을 고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경정이라는 건 고쳐서 바로잡는 것을 말하는 뜻이야.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때 사망 보면 자, 이 피청구인 경정결정을 내려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을 고치는 결정을 내리면 그러면 그 전의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했던 건 취하되고 변경된 피청구인에 대해서 청구한 거로 간주를 해주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한 거로 보느냐가 포인트. 응? 언제부터야? 첫째 주 끝에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해서 심판이 청구된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게 중요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한 때부터 바뀐 피청구인에 대해서 청구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지. 응? 그걸 쉬운 말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응?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틀리게 출제자라 해서 틀리게 만든다면 뭘 말로 바꾸겠어? 행정심판회가 피청구인을 바꾸는 결정, 이건 뭐야? 피청구인 경정결정, 그지? 경정결정 있은 때부터 그러면 틀리는 거지. 경정결정이 있은 때부터 바뀐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한 거로 봐주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응? 처음부터. 이제 그 부분을 유의. 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인 얘기가 나옵니다. 관계인. 자, 관계인은 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당사자라 그랬죠? 그러면 관계인은 누가 있대? 대리인, 참가인이 있대요. 자, 대리인은 여기 생각해봐. A, 영업정지 받은 A, 청구인. 이거 청구하는데 자기 법지식 잘 모르겠어. 응? 잘못하면 자기 언제까지 뭐 서류 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뭐 어떻게 뭐라고 써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법지식 잘 모르겠다. 그럼 뭐야? 변호사. 응? 변호사 선임을 해갖고
이 청구하는 것부터 이거 여기 주장하고 증거 서류 이런 거 다 대리시킬 수 있어. 근데 변호사만 선임해서 대리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야. 자기 배우자, 또 자기 자식, 직계 비속, 형제 자매까지도. 응? 그래서 뭐 외우지 말고 동그라미 1번. 뭐 이쪽도 마찬가지야. 피청구인도 변호사 다 선임할 수도 있고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 그냥 청구인이든 피청구이든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여 뭐 이 심판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그죠? 넘어가세요. 근데 옆에 보니까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청구인이 선임할 수 있는 자를 보니까 누구래? 응? 법정 대리인 그다음에 그런 건 넘어가고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또 형제 자매도 형제 자매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죠? 형제 자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사촌은 되겠어? 근데 이제 형제 자매까지만 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근데 근데 이런 게 있잖아. 우리가 A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잖아, 대리인으로. 근데 돈이 없어. 보통 서민들 돈 없잖아, 변호사 선임하기에. 그래서 우리 저 형사 재판, 그러니까 소송, 국가가 이제 뭐 죄졌다고 처벌하는 형사 재판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이런 돈 없는 사람들 자기 변호를 제대로 못 받으면 형량 무죄가 될 것도 유죄가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그래서 무슨 제도가 국선 변호인 제도가 국가가 무료로 변호사한테 돈을 줘요. 그리고 이제 무료로 변론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죠. 국선 변호인 제도인데 요거를 행정 심판에도 작년부터 도입을 했어요. 새로 도입된 제도야. 예전 책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 정도만, 나머지 하지 말고 동그라미 1번.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제가 돈 주고 대리인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디다가 이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청구인이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대. 응? 그래서 1항만 잘 공부하면 됩니다. 물론 청구한다고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뭐 동그라미 2번 보면은 뭐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거부할 수도 있게 돼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국선 대리인 제도가 도입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국선 대리인 제도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참가인이라는 거는 거기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여기서 판정이 어떻게 나오냐, 판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자기의 법적 이해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심판 결과, 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국민, 제3자라든지 또는 다른 행정기관,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3자라든지 다른 행정기관도 뭐 할 수 있어? 이 판정 과정에 참가할 수 있어. 왜냐하면 판정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불리한 판정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쪽이든 한쪽 편에 서가지고 이쪽이 맞다. 그리고 이제 지지하는 거지, 그지? 그런 유리한 주장 증거 제출하도록 그게 참가인 제도야. 그게 또 이렇게 관계된 자들의 모든 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판정하는 게 또 공정한 거니까 그런 제. 그래서 심판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3자나 행정청은 이 판정 결정 나오기 전까지 두 번째 끝에 그 사건에 대해서 참가할 수 있다. 어쨌든 뭐 특별한 건 없어. 3자나 행정청, 그죠? 이때 중요한 거 동그라미 4번 내려가네. 또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4번. 자, 이때 어떻게 할 수 있어? 참가 신청, 그죠? 동그라미 2번인데 행정심판위원회에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거는 규정이 명치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A가 뭐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제3자 뭐 이런 사람들 참가시켜달라고 여기다 신청할 수도 있고 제3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그치? 신청을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는데 동그라미 4번은 행정심판위원회도 필요하다. 제3자나 다른 행정기관 얘기도 들어보고 판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심판 결과에 의거했는 삼자나 행정청에 참가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 그럼 참가하라고 요구를 했어. 행정심판회가 니네들 얘기도 들어보고 판정해야 되겠다. 이 판정 과정에 참가해라. 요구를 하면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참가 요구를 받은 행정청 어떻게 하래? 거기가 동그라미 4번 제일 중요한 거. 참가 요구를 받은 삼자나 행정청 어떻게 해야 된다고? 참가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어떻게 돼 있어? 규정이. 응? 참가할 것인지를 통지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알리라는 얘기지 참가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 응? 그 부분이 포인트. 예전에 시험에 뭐라 했냐? 참가 요구를 받은 삼자나 행정청은 참가해야 한다. X. 참가할 건지 말 건지를 통지해줘야 된다. 응? 라고 되지. 참가 의무는 없어요. 요점 포인트. 네. 그리고 5항은 비교적 최근 건데 이 참가가 인정된 삼자나 행정청, 참가가 인정된 참가인은 이 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할 수 있는 심판 절차상의 행위를 다 동일하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요거 참가인의 지위를 굉장히 보장을 해놨어요. 동그라미 3번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심판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제 3절, 제 5절. 이게 판정 내리는 기관이 어디냐 이거죠. 판정 내리는 기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에 따라 정해지냐면 국민한테 애초에 불이익 조치를 한 행정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정기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응? 그래서 일단 의의에서 보면 이거 신청을 받아 심사해서 판정, 즉 재결. 그래서 심판기관이 뭐와 뭐를 다 해요. 셋째 줄, 의의에서 셋째 줄. 심리는 심사라고 생각해. 응? 이거 이제 A가 주장하는 거, 응? 이러이러해서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주장하는 거 이런 거 맞나 안 맞나 이거 심사하고 최종 판정, 재결하는 거. 심리 및 재결 이거 다 누가 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다 합니다. 두 가지를. 근데 이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예전에는 이걸 심사하고 최종 판정 내리는 거하고를 분리해 놨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시간만 지체될 뿐이다 해가지고 합쳤어요. 그래서 심판기관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한단 말이야. 심리와 재결이란 걸. 응? 그런 의미 정도. 자, 더 중요한 건 2번입니다. 심판기관. 응? 여러분 여기 봐. 여기 보면 지금 누가 했다 그랬어? A한테 영업정지 조치 누가 했어? 계양구청장이 했죠? 그러면 취소시켜달라고 청구하는 대상이 영업정지 처분이야? 그럼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됐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한 계양구청장이 피청구인이 됐지? 피청구인이 누가 되냐고 결정나면 판정기관도 결정난단 말이야. 심판기관. 이거 여러분들 책에서 보면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 응? 사망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망에 보면 자 처분청이 누구냐? 시도 소속의 행정청이 했거나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청장이 했거나 응? 또 뭐야? 뭐 시군구 의회에서 했거나 그죠? 이런 조치들은 다 누가 판정기관이 된대? 오른쪽에 보니까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라고 부르는 기관에서 판정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양구청장 어디에 속하는 거야? 거기 밑에 2호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2호? 그지? 뭐야? 시도 관할구역 내에 있는 시군 자치구의 장 할 때 이게 그 계양구청장이 여기에 시장이야, 시장. 자치구청장이야. 시군 자치구장. 응? 그죠? 그래서 자치구청장이라고, 구청장. 어쨌든 구청장이 한 조치 어디서 한다는 거야? 광역시장 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에서 판정하는 거지. 응? 이렇게 정해져 있어. 기계적으로.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이 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이거 판정기관 어디야? 인천광역시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 판정 내려주는 기관 어디? 이거
2호에 있어. 2호. 응? 제 2항. 그지? 2항 분석해보자. 자, 2항의 2호. 누가 한 거 좋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한 조치. 응? 그럼 이 중에 우리가 인천광역시장이 여기 광역시장 아니야? 특별시장. 특별시장 하나밖에 없어. 우리 서울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는 6개. 그죠? 6개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은 현재 세종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도는 몇 개 있지? 8개인가? 응? 우리 광역시도가 총 16개야. 16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 맞아. 아니 몰라.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그 다음에 도지사가 한 조치,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지사. 응?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교육감이 한 조치. 교육감. 그 다음에 셋째 줄 뭐야? 그 시도의회에서 한 조치. 응? 그래서 거기 밑줄이 하나 잘못 들어가서 다 2항의 1, 2, 3호죠? 3호는 뭐 어디야? 그 둘째 줄에 보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기관이 한 조치. 이런 거는 다 어디서 한다는 거야, 판정을?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 그러니까 줄여서 그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공부하세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응?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양구청장이 아니고 인천광역시장이 영업정지 처분한 거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이 피청구인이 되고 판정기관은 중앙행정심판기관이 판정하게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죠? 자, 그러면 1항을 보자. 1항을 보면 1항에 뭐 있어? 문장 보자. 자, 거기 밑줄 쳐줘. 감사원에서 한 조치. 어디서 판정한대? 감사원에서 국민한테 뭔가 조치했어. 이거 판정기관 어디야? 감사원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한다는. 감사원 해당 행정기관이 그 조치란 행정기관 소속으로 행정심판에 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판정한다. 그러면 그 옆에 또 누구? 국가정보원장이 국민한테 한 조치. 국정원장이 한 조치. 어디서 판정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만들어 놓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한다.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2호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한 조치 어디서 판정해? 그 소속으로 다 있겠지. 국회 사무총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회 사무총장이 한 조치 판정하겠지. 그런 식의 논리가 된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마지막 3호 국가인권위원회 체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조치도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만들어놓은 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응? 그리고 그 밑에 2항의 1호. 그러면 1호를 보니까 위 제1항이 정한 행정기관 말고 그 외에 나머지 국가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이 한 조치는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그러면 거기에 둘째 줄 첫째 거기다 보자. 거기 1호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거기다 밑줄 치자.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그게 누구누구가 들어갈까?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한 국무총리.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갈까? 응? 중앙행정기관의 장임은 각부 장관입니다. 장관. 그리고 그에 소속돼 있는 기관들이 한 조치. 예를 들면 국무총리 소속에는 법제처장도 있습니다. 법제처장.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뭐 인사혁신처장도 있어요. 이거 국무총리 소속 기관 아니야? 그 다음에 뭐야? 인사혁신처장이 있고 또 누가 있지? 국가보훈처장도 있어요. 보훈처장.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있어요. 줄여서 식품의약품안전 식약처장. 그러면 자 이거 보면 총리가 한 조치 총리가 처분했다. 판정기관 어디야? 총리가 피청구인이고 어디서 판정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한다. 그 다음에 법제처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했다. 법제청이 한 처분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응? 그런 논리가 되죠? 그 다음에 장관이 한 조치 어디서 판정해?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근데 장관 소속의 각 부처마다 청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우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는 병무청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병무청장이 한 조치 어디서 판정해?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또 병무청장 밑으로 또 누가 있어요? 지방병무청장이 있어요. 인천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장이 한 조치도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밑으로는 어떤 청이 있을까? 행정안전부 장관 밑으로 응? 경찰청이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한 조치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지방경찰청장이 한 조치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응? 경찰서장이 한 조치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운전면허 취소 지방경찰청장이 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시켰다. 이거 어디다가 이 운전면허 취소시킨 거 잘못됐다. 이거 취소시켜달라. 어디서 판정해? 중앙행정심판이에요. 어디 경찰서장 여기 어디 저기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시켰다. 어디서 판정해? 중앙행정심판이에요. 응? 이렇게 보면 이거 엄청 많겠죠? 거기다가 또 거기에 보면 시도지사가 하는 조치, 교육감이 하는 조치, 시도의회에서 하는 조치 다 중앙심판위에서 판정하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에서 판정하는 사건이 제일 많은 거예요. 제일 많아. 응? 그 다음에 시도 소속으로 있는 나머지 시도 소속의 행정기관, 시도의회에서 시도 소속으로 있는 시도 소속하의 행정기관이 한 조치들 또 시군구 의회에서 한 조치들 다 시도 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한대. 그럼 행정심판위는 시도 단위까지 있지 시군구 단위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줄여보자. 예를 들면 여기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그럼 주안동장이 행한 처분이 있다. 시작. 응? 동장이 한 처분. 그러면 그럼 여기다 주안동장을 넣어보자. 응? 그러면 피청구인 누구야? 주안동장. 판정기관은 어디야? 응? 판정기관 어디가 돼? 자, 남구에는 행정심판위원회 없어요. 최하 단위가 시도야.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장 소속의 행정심판에서 판정하게 된다는 거지. 그지? 이거 외워둬야 될 사항입니다. 응? 국민한테 어떤 조치를 한 행정기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심판기관이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 누가 하는지. 그지? 응? 꼭 정해야 되죠. 자, 우리 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 구청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 심판기관 어디가 돼? 안산시? 안산시 특별시 광역시 아니야. 이런 일반 그냥 시야. 일반 시에는 심판기관 없어요. 어디 있어?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있어요. 이게 줄여서 그냥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그럼 경기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 줄여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한다고. 여기 중간 단계 없다니까? 그죠? 응? 아주 극단적으로 강원도 강원도 인제군 응? 인제군 땡땡읍 땡땡면 응? 면장이 한 조치 어떻게 될까? 이거 다 없어. 행정심판기관. 강원도 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는 얘기지. 응? 자, 어쨌든 요거 암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는가? 응? 이 판정 내리는 기관. 이것도 가끔 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응? 가끔 출제가 가끔 돼.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행정심판회를 보니까 이게 그 바로 위에 사항은 굳이 안 해도 시험에 별 상관이 없어. 응? 그건 검찰청 조직만 따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고, 행정심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1번 일반 행정심판회 괄호치고, 그러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뺀 나머지 행정심판위원회 있지. 그러니까 각 그 국민한테 출시한 뭐 국정원장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시도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 이런 데는 어떻게 구성하게 돼 있대?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총 위원장은 포함해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응?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누구래? 응? 그 행정심판위가 소속된 행정청. 그러면 질문해봐야지. 경기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굴까?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 국정원장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정원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다음에 사망을 보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으로 이제 위촉될 수 있는, 지명될 수 있는 자는 누구래? 위촉될 수 있는 자 누구? 응? 그럼 박스 외우지 말고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뭐 이렇게 다 자격 조건이 돼 있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 요건. 그다음에 2번에 보면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그다음에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박사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그 밖에 관련 행정심판 분야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그죠? 위촉 이렇게 지명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자, 이거 영업정지 처분 취소. 그러면 여기 인천광역시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총 위원 몇 명일까? 위원 몇 명일까?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50명은 넘지 않겠지. 최대 50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으니까, 그지?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에 있는 대학들에서 무슨 교수도 위촉하고, 그죠? 그다음에 무슨 관할 지역 내 변호사도 위촉하고, 등등 해서 또 공무원 중에서도 또 이렇게 몇 명 하고 해가지고 총 50명 이내에서 위원을 구성을 해놓고, 그 중에 이제 이런 사건이 신청이 들어오잖아, 판정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위원장이 소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생각되는 사람들 50명 다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9명으로 회의를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회의는 위원장하고 위원장이 매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8명. 그러니까 총 9명이네. 그죠? 근데 괄호치기에 보니까 9명인데 어떻게 돼? 그 중에 그 공무원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공무원 아닌 민간인 위원이 6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외우지 말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공부하면 총 간단히 정리해서 9명으로 어떤 청구 사건에 대해서 심사해서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니까 동그라미 5번.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한대? 우리가 이제 이 청구 사건 들어오면 9명으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건데, 9명으로 이제 회의를 꾸려가지고, 그런데 몇 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 거래? 과반수 이상. 9명이 과반수 이상이니까 5명 이상이 나와야 회의가 열리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최소 5명이 나왔다. 회의를 해. 이 사건 심사를 해. 근데 거기서 3명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그러니까 최소 3명 이상만 찬성하면 결정 나오는 거야. 응?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응?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른 경우 빼고, 아까 이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초점을 두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총 몇 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더 많지? 70명. 70명. 우리 작년 책에도 70명으로 돼 있었나요? 예전에는 아까 일반행정심판위원회는 30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0명으로 돼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다 인원을 늘렸어요. 20명씩 각각 늘려가지고 일반행정심판위원회는 70명, 50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0명, 그리고 20명씩 더 늘렸어요. 자, 이 위원장 잘 알아야 돼요.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의 위원장은 그 누가 된대? 부위원장 중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단 말이야. 우리 잠깐 했었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원장 한 사람 있고 부위원장 3사람 있어요. 그 부위원장 3사람 중에서 한 명이 중앙행정심판의 위원장을 맡는 거야. 응?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얼핏 떠올려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걸 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가지 일을 주로 한다. 하나가 뭐야? 공무원들의 부패 방지, 응? 그 다음에 국민들의 고충 민원 신청 받아서 해결, 그리고 3번째가 이 행정심판 업무를 다루는 거야. 그래서 그 부위원장이 3명이 각각 그 3가지 업무를 나눠서 맡는데, 그래서 부위원장 중 1명이 위원장이 된다. 요거 중시. 시험 문제 중앙행정심판을 냈을 때 여기를 많이 틀리게 해요. 여기를 뭐 국무총리라고 뜨든지 법제처장이라고 넣기도 하고 막. 응?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에 한 명이 중앙행정심판의 위원장을 맡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서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임위원을 두게 돼 있어요. 상임위원은 그러니까 다른 위촉된 위원들, 아까 자격 요건이 있었잖아. 일반 그 똑같은데 자격 요건은 그 뭐 변호사로서 뭐 대학 교수로서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본업이 있잖아. 본업이 있으면서 평상시 뭐 본업 업무 하는데 이런 청구 사건 들어오면 이제 소집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와가지고 이제 그 검토하고 심사해서 결정 내리고 하는 거거든. 근데 상임위원은 전적으로 이 행정심판 업무만 전담하는 자리야. 응?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에 상임위원은 두게 돼 있는데,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둘 수 있게 돼 있어요. 상임위원 4명 이내. 이때 동그라미 3번. 그 상임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단 말이야. 응? 그렇죠. 상임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이야. 이거 9급에서는 안 냈는데 7급 시험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냈어. 이 별정직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냈어요. 일반직 아니야. 별정직. 응? 공무원 분류가 있어요. 여러분 행정학 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공무원도 이제 세부적으로 뭐 일반직, 특정직, 뭐 별정직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별정직은 저게 안 돼요. 이 경력직이 아니라서 신분 보장 안 되고 이게 뭐 승진 되고 이런 계통의 공무원 아니야. 응? 하여튼 별정직 공무원. 임명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으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서 결국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 4명 이내로 두고, 그죠?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그죠? 그러면 사항은 그냥 읽고 지나가. 그 상임위원 빼고 나머지 위원은 다 비상임위원으로 하되, 이거는 위원장이 제청해서 총리가 임명하죠. 위촉합니다. 넘어가세요. 자, 5항 보면 역시 회의는 그러니까 총 중앙행정심판에 70명 이내로 구성해 놓고, 그죠? 뭐예요? 매 청구된 사건마다 역시 9명으로 회의체를 꾸립니다. 그죠? 그래서 뭐 외울 거 없어요. 회의는 총 9인으로 구성하고 9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이렇게 똑같아 논리. 다만 아까 아마 이 행정심판 사건을 제일 많이 담당하는 곳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죠? 뭐 경찰 전국에 아마 제일 많은 사건이 운전면허 취소 정지시킨 거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 들어오는 게 아마 전국에 부지기 있을걸? 전국에서 올라온단 말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그런데
거의 엇비슷한 사건들이 많을 거야. 거의 유사한 사건들 가지고 막 억울하다고 행정심판 청구. 근데 그거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맨날 9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좀 거의 비슷비슷한 사건들인데, 응? 그래서 그런 건 좀 간단히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뒀어.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 6번 아니야? 응?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첫째 끝에 뭐야?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 그치? 이거 거의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되게 많을 거야. 요거는 9명 모여서 회의하지 결정하지 말고 몇 명 하래? 4명. 4명의 위원으로 회의를 해서 그 결정 내릴 수 있도록. 그죠? 그럼 이것도 이제 아까 4명 중에 과반수 이상 3명 출석해서 2명 찬성하면 결정 나는 거지.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다만 이제 좀 전형적인 그 운전면허 취소연기 사건이 아니라 좀 더 뭐 검토할 그 전문적 뭐 검토가 좀 필요하고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될 이례적인 사건은 여기서 안 하고 9명의 회의체로 넘겨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지만 웬만한 그냥 전형적인 사건은 그냥 4명의 회의체에서 결정. 요게 이제 소위원회지? 응? 6번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해놨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8번은 굉장히 어떤 특이한 사건이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이다. 이럴 때는 6번에 중앙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도록 전문위원회라는 걸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읽고 넘어가세요. 여기 시험은 그렇게 낸 것 같지는 않은데 소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 좀 다른 기능을 하는 거죠. 응? 아까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건 이거 담당하는 것은 소위원회입니다. 4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자, 쌍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중앙행정심판회 위원 중 상임위원 임기 3년. 상임위원회 임기는 3년. 상임위원 한 번까지는 더 할 수 있어. 최대 6년. 그 이상은 못해요. 응? 3년 하고 한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또 3년 더 임명, 연달아 임명돼서 6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물러나야지. 다시 그 사람을 임명할 수는 없어. 연달아는. 다만 또 한 3년 지난 뒤에 다시 임명할 수는 있어. 연임만 한 번만 하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그거 알아두고 그럼 그 정도 하죠. 상임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노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쌍가로 4번 보세요. 쌍가로 4번. 위원 등의 제척 기피 회피라는 항목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법학에서 쓰는 말로 제척 기피 회피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무슨 이건 뭐 여러 군데에서 다 쓰이는데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지금 뭐 고소가 됐거나 아니면 하여튼 뭐 해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그래서 나를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나를 고소한 자의 형이야. 그럼 되겠어요? 그럼 이해관계 있는 자가 그죠? 조사를 담당하잖아. 이러면 불공정하잖아. 이게 경찰이 뭐 조사하는 것만 그럴까? 모든 행정 업무에 있어서 이해관계 있는 자가 그 업무를 담당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응? 재판도 그렇고 행정심판도 마찬가지. 그래서 위원인데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보통 이건 뭐 성적인 이 고정관념은 아니지만 뭐 약사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잖아. 그럼 어느 약국에 대해서 약사 뭐 면허정지 이런 조치를 나갔는데 약사 면허정지 처분 나갔더니 그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약사분이 여자분인데 여자분의 남편이 대학 교수야. 그 남편 되는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해서 안건을 심사하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그거는 다 빠지도록 해야지. 빠지도록 하는데 3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법으로 딱 그 사건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이거 위원으로 그 사건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으로 딱 정해놔. 그래서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이해관계 있는 자로 정해진 자는 자동으로 당연히 그 배제되도록 하는 제도를 제척제도라고 합니다. 한자 말이죠. 어려운 말. 응? 그러니까 외울 거 없어. 내용은 설명만 들어봐. 그 다음에 기피제도라는 건 뭐냐면 그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 나하고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오랜 친구야.
이거는 법적인 이해관계는 없더라도 친구 사이야. 그럼 아무래도 불공정할 수 있다. 그럼 저 사람 교체해달라, 빼달라, 딴 사람으로 바꿔달라. 이게 기피 제도라는 거야. 기피하는 거야, 그 사람. 응? 재판할 때도 판사 바꿔달라고 할 수 있어요.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응? 물론 무조건 바꿔달라고 다 무조건 바꿔주는 건 아니에요. 그게 괜히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다. 그러면 안 바꿔주는데 정당한 이유 있으면 바꿔서 재판해야 됩니다. 회피는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아이고 나 이거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나도 이해관계 있어요. 하고 스스로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빠지는 거야. 그런 제도가 회피 제도야. 그래서 책에는 많이 써놨어. 그 사유란 뭐 이런 거 써놨는데 다 시험에 별 그 영향가는 없고 제척 기피 회피 제도라는 건 뭘 위한 제도일까? 공정성을 위한 제도야. 그지?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 절차에서 뭐가 돼 있다고?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규정돼 있다. 공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 표는 놔두고 위에 문장 봐. 응? 그래서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눈첩. 이거 위원들에게만 적용하냐? 아니야. 누구한테도. 행정심판위원회에는 지금 우리가 위원들 얘기를 했지만 위원들 말고 행정업무 뭐 복사도 해주고 뭐 그 위원들한테 또 저 회의하러 오기 전에 자료도 미리 보내줘요. 왜냐면 미리 좀 검토 좀 하시라고. 그러면 그런 자료도 보내주고 하는 행정업무 보조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도 또 편파적으로 할 수도 있어.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뭐 자료를 누락시킬 수도 있고, 그지? 응?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주에 누구한테도 보장한다 그랬죠? 준용한다 그랬어. 직원한테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그 행정직원한테도, 그죠? 이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준용이라는 거는 법 만들 때의 기술적인 거야. 똑같은 규정을 또 써놓기가 법 규정 양만 많아지지. 그럴 때는 몇 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쓰면 그 뜻이 뭐야? 그 위에 있는 규정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그 글자를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거를 법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준용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직원에게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중시.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위원회의 권한 승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죠? 자, 요거는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내는 건 아닌데 우리 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생각해 보냐면 자, 지금 A는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아가지고 구청장을 피청구를 해서 인천광역시장 소속의 행정심판에서 판정을 하는데 판정을 하다가 판정이 아직 결정 안 나서 최종 결정 안 나오고 진행 중인데 법 바뀌었어. 법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됐어? 인천시장 권한으로 넘어갔어요. 영업정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진행 중에 싹 바꿔 다. 어떻게 바꿔? 피청구인이 누가 돼? 인천시장. 그럼 판정기관은 어디가 되는 거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피청구인이 되는 사건은 어디서 판정해야 되죠? 중앙행정심판이야. 판정기관이 되지. 그럼 다 바뀌는 거야. 다 바꿔서 진행을 해.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조금 아까 한 거로 따지면 피청구인이 인천시장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판정기관은 중앙행정심판기관으로 행정심판위원회로 바뀌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싹 바뀌면서 이때 그러면 인천광역시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뭐 청구서 받고 여기서 또 답변 자료 받고 또 뭐 참가인 뭐 막 주장하고 제출한 서류 증거 서류들 싹 다 이쪽으로 넘기는 거야. 다 그대로 이쪽으로 넘겨주고 여기서 그대로 요것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위원회 권한 승계 제도야. 그래서 읽어보면 그냥 외울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심판 청구가 되고 난 후에 아직 최종 결정 내려지기 전인데 진행 중에 뭐가 바뀌었어? 법이 바뀌어가지고 피청구인이 바뀌게 됐단 말이야. 권한 승계가 돼서 그러면 저 피청구인이 바뀌니까 판정기관도 바뀌게 되고 그러면 먼저 이 판정 내리던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받아갖고 소지하고 있거나 이러고 이 심판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 이쪽으로 다 넘긴다는 얘기지. 그래서 넘겨받아서 그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네, 특별한 건 없어요. 시간이 됐어요. 그렇게 됐구나. 네. 그러면
자, 이거 한번 해요. 우리가 지금 이 배우는 제도, 행정심판에 관한 제도가 행정소송 가면 행정소송도 용어만 살짝 바뀔 뿐이지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동일해요. 응?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야? 이 청구인을 원고라고 칭하고 피고라고 칭하고, 다만 판정 내리는 기관이 법원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정도의 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기본 논리 구조는 소송하고 별 차이 없어. 그래서 심판 부분에서 잘 하면 소송을, 시험 문제는 소송이 훨씬 많이 나와. 소송이 뭐 거의 20문제 중에 한 4문제는 나와. 3-4문제는 꼬박 나오는데 심판 부분하고 이 논리구조가 같기 때문에 심판을 열심히 해놓으면 심판은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 그래서 같은 논리니까 소송할 때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을 빨리 할 수 있을 거다. 응?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소송 파트는 양이 많아. 왜 많냐? 판결이 많이 소개돼서 판례가. 응? 대신에 심판 부분은 어차피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판례를 많이 빼놓은 거야.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소송이 판례가 많은 것 뿐이지 지금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갖는다. 다만 소송하고 심판하고 다른 것들도 몇 개 내고 다른 거에 초점을 둬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상 더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마 심판하고 소송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죠. 수고했습니다.